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놀랄 만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기륭화복은 당연히 존재하는 법이지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사건들이 막상 제 자신에게 생겨나게 될 때면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은 행복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주변 가족들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되어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선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그러나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인연이 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남편과의 선자리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화 코드가 잘 맞는 데다가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셋이나 낳을 수 있었죠. 현재 제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2년 전에 해외에서 큰 시공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출국을 했고, 현재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결혼 이후 남편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남편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 육아를 홀로 도맡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항상 제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느낌이 이상했죠. 남편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전화도 자주 해주고 육아에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꼬박꼬박 월급을 잘 보내주었어요. 동시에 저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죠. 게다가 저는 큰 복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던 시절에는 시부모님이 가까이 살면 시집살이는 거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할 때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시집살이는 고사하고 시댁에 가면 예쁜 손 망가진다며 부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늦은 시간까지 횟집을 운영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은 편이었죠. 특히 남편이 해외로 출국하고 난 후에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매번 가게까지 찾아와 끼니를 챙겨주시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 횟집 일도 도와주셨죠. 우리 며느리 아직 식사 전이지? 내가 쑥국 끓여왔으니까 후루룩 마시고 이래. 어머니, 오늘도 제 식사 챙기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데. 아, 여기까지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냥 운동 겸 해서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챙기면 너 끼니 걸을 거잖아. 영민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밥은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앉아서 같이 드세요. 아, 나는 아까 만들면서 많이 먹고 왔으니까 선영이 너 많이 먹어. 손님 들어오면 내가 챙길 테니까 식당은 걱정하지 말고. 괜히 식당에 걱정한다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어. 매번 며느리인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육아에 횟집까지 너무 정신없고 힘들어서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들 육아의 1등 공신이세요. 제가 점심때부터 일찍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저희 아이들 유치원 픽업도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그리고 이번에 남편이 해외에 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육아에 적극 참여해 주셨어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아이 셋을 홀로 보는 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려 보기도 했었죠.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해서 병이 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애들 보시는 거 힘드시죠? 죄송해요. 제가 봐야 하는데. 뭐가 힘들어? 애들은 간식만 챙겨주면 안쪽 방에서 지들끼리 잘 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휴, 젊은 저도 애 셋 키우다 보면 몸져 눕는 날이 많은데요. 이제 애들 클 만큼 컸으니까 저 퇴근할 때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던지 할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힘드시잖아요. 아이, 뭐하러 그래. 힘들게 번 돈 괜한 데 쓰지 말고 내가 계속 볼 테니까 목욕탕에서 놀게 해라. 요즘 애들 학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어린 나이부터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아이들을 보겠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겠다고 한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같은 동네에서 목욕탕을 크게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시거든요. 아무리 데스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은 안쪽 방에서 노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장사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학원이라도 알아봐서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장사라서 바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 곳곳에는 목욕탕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목욕탕이 없어지고 찜질방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동네에서 살아남는 곳은 시어머니 목욕탕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목욕탕을 운영한 세월이 꽤 길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동네 단골들이 있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목욕탕은 제가 운영하는 횟집과는 달리 서빙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목욕탕으로 데려가 맡아주실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횟집을 운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용돈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다시 아이들에게 사용하시지만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간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게 휴무날에 맞추어서 시어머니 목욕탕에 가고 있는 편이에요. 일도 도와드릴 겸 아이들 떼를 밀어줄 겸 해서 가는 것이었죠. 사실 휴무날이 아니라면 눈코 뗄 새 없이 바빠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무날마다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의 목욕탕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일이 생겼던 그날도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나서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목욕탕에 찾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사를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아주머니들 대여섯 명이 목욕탕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동네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워낙 동네가 좁다 보니 단골들 얼굴은 당연지사 아는 거고 서로 친해서 만나게 되면 가족처럼 안부를 묻곤 하죠. 특히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으니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곳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아지트 같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날은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니 좀 새롭다 싶었어요. 처음에 저는 손님들도 많고 장사가 잘 되니 좋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차례대로 씻기고 떼를 밀어주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탕에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조용히 목욕하려고 찾아왔더니 그러게 말이야.
뭐 한다고 나부터 애들을 셋이나 끌고 나와? 기분 좋은 모임 다 망치게 생겼네. 처음에는 괜히 시어머니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애들을 빨리 씻기고 나가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을 못 들은 척하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아예 앞으로다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애들은 그냥 다른 곳 가서 씻기면 안 되나? 우리가 오늘 모임하러 왔는데 시끄러우면 곤란해서 말이야. 내가 목욕탕 비용은 줄 테니까 가는 게 어때? 그게 부족하면 2배 줄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은 됐고요. 그냥 애들 빨리 씻기고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곳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게다가 동네 목욕탕에 애를 셋이나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니, 목욕탕에 애 셋 데리고 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들이 전세 낸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애들이 시끄럽다니까. 이런 좁아 터진 목욕탕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말이나 되나? 저희 애들 여기서 뛰거나 소리 한번 지른 적이 없는데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그리고 이 목욕탕이 동네에서 제일 큰 곳인데 좁다고 하신다면 모임 장소로 다른 곳을 찾아보신 게 낫겠네요. 처음에는 빨리 씻기고 나가겠다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 나가달라거나 본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곳에서 못 씻는다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죠. 저희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말로 시끄럽게 했다면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나중에 다시 들어오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목욕탕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다칠 수도 있다고 여러 번 교육을 해서 그런지 항상 가만히 앉아서 씻고 나가거든요. 그러나 아주머니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싫었던 것인지 자꾸 가만히 있는 저희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목욕탕에서 나가달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화가 나서 아주머니들 말에 반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떼미는 곳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시 아주머니 6분 중 2명은 때밀이 노인분께 떼를 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이, 아프다고. 때밀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본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와서요. 살살 할게요. 아니, 때밀이 교육 안 받았어요? 여기 목욕탕 안 되겠네. 애들이나 끌어오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교육은 받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일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화풀이를 하듯이 때밀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했나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나 장사를 하다 보면 악질 손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애써 무시한 채 아이들부터 챙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욕탕 내에 점점 큰 고성이 오고 가더군요.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때밀이 노인을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힐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때로 달려들어 노인분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그딴 식으로 때밀어서 밥 빌어 먹고 살겠어? 내 친구가 아파 죽겠다잖아. 제대로 좀 밀어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약하게 밀면 때가 잘 안 벗겨져요. 아니,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제대로 안 밀려면 우리는 돈 한 푼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강남 3호라고 들어는 봤어? 우리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 목욕탕 사장도 찍소리 못하고
당신 잘할 수 있다고. 예,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안 좋은 소리 말아주세요. 우리 채찍과 당근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때를 잘 밀면 서비스로 돈을 많이 얹어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못하면 사장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이 목욕탕에 못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 예, 알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영광으로 알아. 아줌마가 언제 돈 많은 우리 같은 사람 떼를 밀어보겠어? 멀리서 때밀이 노인을 살펴보니까 크게 당황했는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아주머니들이 때로 달려들어 막말에 아나무인으로 나오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죄송하다고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무래도 목욕탕 일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았죠. 사실은 오랫동안 시어머니 목욕탕에 일을 하시던 때밀이 노인분이 계셨는데 최근 편찮으셔서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새로 출근하신 분이 하필 일을 시작한 첫날에 악질 아주머니들이 오셨고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한눈에 그걸 알아보신 듯 했어요. 때밀이 노인분은 아주머니들이 다시는 이 목욕탕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며 갑질을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잘못했다고 잘 밀어드릴 테니 사장님께 안 좋은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는 열심히 때를 밀기 시작했죠. 그러자 악질 아주머니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로 한 명만 더 해달라느니 제대로 일 못할 거면 그냥 돈을 받지 말라느니 때밀이 노인을 한껏 비웃으며 부려먹더라고요. 정말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네들 말대로 돈이 많은 강남 사모라면서 그 때밀이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갑질을 하나요? 저는 점점 더 심해지는 악질 아주머니들의 악랄한 행동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앞으로 다가갔죠. 저기요, 일하시는 분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너는 가서 네 애들이나 챙겨.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는데? 그쪽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이시는 분한테 막말이랑 손가락질을 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겁까지 주시네요?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그냥 뒷방 노인네로 지낼 것이지. 늙어서 왜 때밀이를 하겠다고 설치는지 모르겠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님들한테 피해나 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노인네한테 뭐라고 하든지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장 사과하세요. 아무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손님들이 이러실 권리는 없으세요. 최소한 우리 어른한테 예의는 지키면서 삽시다. 아유, 애기 엄마, 저 괜찮아요. 제가 등 조금 더 밀어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아이들 챙기세요. 제가 편을 들면서 악질 아주머니들의 말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때밀이 노인은 약간 당황했는지 눈치를 살피다가 괜찮다면서 본인이 조금 더 밀어드리면 된다고 악질 아주머니들과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악질 아주머니들은 어디 한번 해보자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며 막말을 뱉어댔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사모야. 내 이름만 대면 다들 개처럼 엎드려 기어간다고. 그래서요? 여기 강남 아니잖아요. 그런 짓 하려면 강남 가서 하세요. 대체 왜 여기 와서 강남 사모를 찾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뭐 있네?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네 애들이나 빨리 씻기고 나가. 저도 여기 손님으로 온 건데 같은 손님의 입장이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자꾸 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강남 사모가 맞긴 맞아요? 돈도 많으신 분이 비싼 스파나 가시지 왜 동네 목욕탕에서 모임을 하신대? 당신 뭣도 모르고 자꾸 나 건드리는데 내 말 한마디면 여기 사장이 와서 그쪽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어. 앞으로 여기 출입 금지까지 시켜줘 볼까?
정말요? 그럼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목욕탕 사장님이 저를 끌어낼지, 아니면 생판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을 끌어낼지요. 저는 악질 아주머니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는 할 수 있으면 사장님을 불러서 쫓아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악질 아주머니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 하더니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 사모는 거짓말인 듯 보였고, 그저 남의 동네에 와서 갑질이나 하고 싶었던 콧대 높은 아주머니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당당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더니 때밀이 노인 옆에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아주머니들은 순식간에 조용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때밀이 침대에 엎드린 2명의 아주머니들도 더 이상 겁을 주거나 막말을 뱉지 않고 조용히 관리를 받았죠. 때밀이 노인도 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속삭이고는 다시 힘차게 때를 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시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때밀이 노인이 힘차게 때를 밀기 시작하면서 입고 있던 반팔티가 밀려 올라가게 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보려고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노인의 어깨에 있는 큰 화상 자국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속 저희 엄마 어깨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조금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정말로 사진 속 상처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서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때밀이 노인이 사진 속에서 본 엄마의 얼굴과 은근히 닮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1년이란 시간 동안 항상 엄마의 사진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들고 계셨던 사진은 병실에서 찍은 것이었죠. 엄마가 나시티에 병원복을 걸친 채 저를 안고 있던 사진이었고요.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그때 당시 엄마가 화상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상처가 없는 부분에만 병원복을 살짝 걸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 부분에 있는 화상 자국이 그대로 사진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사진 한 장을 코팅까지 해서 소중히 간직해 오셨고, 어릴 때부터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엄마가 나온 유일한 사진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사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사진을 애지중지하고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엄마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암 판정받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사진을 매일같이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미야, 내가 곧 갈게. 가서 우리 선영이 얘기 많이 해줄게. 아버지, 자꾸 간다는 소리 좀 하지 마요. 그럼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는 건데 딸을 놓고 가고 싶어요? 병을 치료해서 나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간다는 소리나 해. 갈 때가 되면 가야지 이거사.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나중에 아버지 없으면 외롭지 말라고 좋은 짝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줬구만. 결혼은 결혼이고 부모는 부모지. 어찌됐건 빨리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환자가 치료 의지가 있어야지 나을 수 있지.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며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알겠다고,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아무리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한낱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결국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유품으로 저에게 평생 동안 간직하신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사진을 받아 간직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사진을 보건 말건 신경도 안 썼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사진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진 속 엄마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휴문날 찾아온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때밀이 노인을 보게 되었고, 제가 엄마의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제 두 눈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엄마는 사고 이후에 폐가 많이 안 좋아져서 금방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엄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사실 제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집에는 큰 불이 났었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 불길을 헤치고 힘들게 구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연기를 조금 마신 것 외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엄마는 그때 어깨 부분에 큰 화상을 입어야 했죠. 게다가 사고 당시 저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불길 속을 헤쳐나오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던 것인지 엄마는 폐가 안 좋아졌고 친정에서 간호를 받으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시어머니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때밀이 노인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 할까 하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엄마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악질 아주머니들의 때밀이가 끝났을 때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분 같아서 그런데 혹시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이 어떻게 생긴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갑자기 제 화상 자국을 왜 물으세요? 때밀이 노인은 저의 질문에 당황했는지 경계를 하는 듯 급하게 반팔티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 노인이 어떻게 반응하던지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굴하지 않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갑자기 이것저것 캐물어서 죄송합니다. 큰 실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혹시 이 화상 자국 강원도 집에 불이 나게 되면서 생긴 게 맞으실까요? 네. 강원도에 있던 제 집에 큰 불이 발생해서 생긴 화상 자국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보다 저를 아세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쪽 딸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김선영이고요. 제 아버지 이름은 김영철이에요.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저의 말에 노인은 크게 놀란 듯 눈이 2배로 커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엄마가 맞구나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때밀이 노인에게 제가 딸인 것 같다며 아버지 이름과 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 엄마가 맞는 거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은 결국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결혼도 안 하고 저를 혼자 키운 거냐면서요. 바닥을 쾅쾅 치며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노인은 진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혹시 영철 오빠는 어디 있니?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대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버지께서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 오신 사진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설마 내가 너를 안고 둘이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야?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네. 엄마가 화상 때문에 옷을 다 입지 못하고 병원복을 걸쳐 입은 사진이요. 사진 속에도 어깨 부분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이것저것 여쭤본 거였어요.
그랬구나.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많이 당황했지. 이미 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너를 키워준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제 친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그랬니? 아마 살면서 네가 상처를 받을까 봐 영철 오빠가 일부러 숨긴 것 같구나. 피가 섞인 네 아버지는 집에 불이 났을 때 나랑 너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밖으로 내보내려다가 그 안에서 저 세상에 먼저 갔어. 그럼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누군데요? 너를 키워준 사람은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동네 오빠였어.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양아버지였다니 어떻게 안 놀랄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집에 불이 나게 되면서 친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살리려고 먼저 밖으로 내보내다가 그 안에서 돌아가셨고, 저를 키워준 양아버지는 엄마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오빠였다고 해요. 너무 좋아했지만 엄마가 결혼 소식을 알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고 친한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엄마와 저는 친아버지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엄마의 몸에 보기 흉한 자국이 생겨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살릴 수 있었으니 그것쯤은 상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화상이 아니었죠. 사고 당시 몸 상태를 확인하겠다면서 의사들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원 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던 엄마에게 찾아온 의사들은 불길 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기적에 가깝지만 안타깝게도 간암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게다가 간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고 하더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암이 진행될 대로 진행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식밖에 답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 이식 공여자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엄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했죠. 엄마에게 가족이라고는 친아버지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친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해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 어리니 간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엄마를 찾아온 양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 엄마는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양아버지에게 저를 맡기면서 좋은 집안에 입양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양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직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나 엄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있냐면서 제가 더 크기 전에 하루빨리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애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양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저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양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사진은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양아버지는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저를 다른 집에 보내지 않았고 본인 밑으로 입양을 해서 키웠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엄마는 혹시나 양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보낸 이후에 양아버지와 아예 소식을 끊어버렸고 몰래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대요. 물론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간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 무슨 일인지 기적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기증자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이식 수술도 받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엄마가 말하길 아마도 하늘에 있는 친아버지가 본인을 살려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왜 진작 자식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건졌으면 딸부터 찾아야지. 왜 여태 연락조차 없었어요? 아버지가 입양시키겠다고 데리고 갔으면 전화 한 통해서 어느 집으로 갔는지만 물어봤어도 금방 소식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나도 너를 찾으러 갈까 말까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 그런데 이미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따로 알아보지 않고 포기했던 거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소식만 알려줬어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매일 사진 쓰다듬으면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아세요? 미안해. 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고 잘 살고 있을 너를 위해서라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목욕탕에 떠나가라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때밀이 노인도 제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제게 목욕탕을 맡기고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탕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면서 급히 달려왔고 놀란 아이들도 제 옆으로 다가와 엄마 왜 우냐면서 엉엉 눈물을 흘렸죠. 정말 눈물의 바다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던 저는 아이들과 시어머니에게 엄마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통곡을 해서 많이 놀라셨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엄마를 찾게 되었어요.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어머니 사고 이후에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서 갑자기 없던 엄마가 어떻게 나타나? 앞에 계신 이분이 제 엄마세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더라고요. 뭐, 뭐라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가 우리 며느리 엄마가 맞아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선영이가 사장님의 며느리라고요?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 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서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그랬군요. 식구들도 많고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핏줄은 서로 당긴다는 말이 있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본인 목욕탕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냐며 놀랄 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천사 같은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엄마를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소식을 듣게 된 남편도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정식으로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선영이 남편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내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당연히 인사 받으셔야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엄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날 눈물의 상봉을 이유로 시어머니와 엄마는 사돈이자 절친으로 목욕탕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돈이기도 하고 초반에는 어색한 기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들도 금방 외할머니에게 적응을 해서 잘 따르고 있고요. 저는 요즘 거자필번이라는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인데 하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신기하게도 제가 사는 동네에 그것도 시어머니의 목욕탕으로 엄마를 보내주셨잖아요. 덕분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힘들게 다시 인연이 된 만큼 앞으로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많이 하면서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저희 모녀의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불의의 사고나 상황으로 헤어지게 된 인연이 있으시다면 분명 좋은 시기, 좋은 날, 생각지도 못할 때 다시 만나실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